네, 도대체 누가 우주를 이온화시켰을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과학 임무 중에 하나는 이 우주를 이온화시킨 그 주범을 찾는 것이 제임스 웹 망원경의 사이언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는 이온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초에 만들어진 별들과 이 블랙홀들이 아마도 우주를 다시 이온화시킨 그런 그 주범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 끝에 있는 블랙홀과 또 별들을 관측해서 아마 우주를 이온화시킨 그 범인을 우리들에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앞으로 한 너댓 달 뒤에 발사된 이후에 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주를 관측해서 아주 멋진 데이터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어떤 과학 임무를 갖고 있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뭘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과학 임무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초기 우주, Early Universe라고 하는 이제 초기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최초의 은하를 어떻게 찾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우주가 이온화되었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더군다나 우주가 재이온화, reionization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우주를 이온화시킨 것인지 한번 우주 초기 역사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더 멀리 보고 그래서 더 먼 과거로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1990년대에 이제 올라간 허블 우주망원경이 매우 좋은 망원경이지만 아주 끝까지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95년에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이 시작되고 그 딥필드 아주 길게 노출을 주고 관측을 한 그 자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다루었던 그 허블 울트라 딥 필드, 허블 아주 깊게 관측해서 그 아기 은하들, 유아 시절의 은하들을 관측한 것이 2004년쯤에 나왔고요. 2010년 정도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멀리 우주를 보냐면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제 우주의 나이가 지금보다 10% 정도 더 젊었을 때 아주 멀리 본 것이 우주의 나이가 한 8억 년, 7억 년 이 정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퓨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현재가 됐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더 멀리 우주의 나이가 한 3억 년, 2억 년 되었을 때 우주의 나이가 100살이라면 한두 살 때, 두 살, 세 살 때 이 유아 시절, 아기 시절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우주를 보면 우주가 이온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먼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네, 이 우주의 역사를 이제 보면 우주는 이제 빅뱅에서부터 우주가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이 원소들이 이제 이온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주로 흘러왔습니다. 자, 제임스 우주망원경이 멀리 우주를 보면서 적색 이동이 한 2, 3 정도 되는 그 먼 과거를 보면 이제 퀘이자들은 이제 블랙홀들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빛을 내는 거죠. 이 퀘이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퀘이저 시대를 보게 되고요. 이제 더 멀리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최초의 은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게 되면 그러면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아직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아직 블랙홀이 탄생하기 전, 그래서 빛을 내는 것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그 암흑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빅뱅의 순간까지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인데 이제 보통 웹 텔레스콥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너무 기니까 웹 망원경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우주망원경은 이 우주의 초기에서부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주가 이온화되는 이 과정을 탐색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 반대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초기 우주에서 이제 빅뱅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고 빛과 물질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맞교환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쿼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쿼크가 합쳐지면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게 되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소, 수소가 우주의 75%라 그러죠.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의 어떤 그 핵에 해당하는 이제 양성자들을 만들게 되고 이제 전자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다가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우주의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매우 높아서 전자가 아직 그 양성자들이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그 전자들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이제 빛이 나가면 전자랑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빛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우주입니다. 그러다가 우주의 나이가 한 38만 년 정도가 되면 우주의 온도가 좀 떨어지고 전자들이 드디어 수소의 핵하고 합쳐져서 원자가 됩니다. 원자 시대가 되면 드디어 빛이 이제 광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빛의 알갱이들이 자유롭게 우주를 날아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우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최초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시광선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파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파라고 이제 하죠.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버스트 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온 다음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천체가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됩니다. 이 바로 이 다크 에이지가 되는 것이죠. 이 다크 에이지에는 별이나 은하도 없고 아직 블랙홀들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확한 시점을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우주의 나이가 한 1억 년, 혹은 5천만 년 정도 되면, 혹은 1억 년, 2억 년, 3억 년, 그 정도 시기에 별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은하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런 그 처음으로 만들어진 별과 은하들을 찾는 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제 과학 목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은하들이, 이 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주를 다시 한번 이온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온화 과정이 우주의 나이가 한 10억 년 될 때까지 이제 쭉 이어지면서 우주 전체에 이제 자유전자들이 이제 많아지는 이온화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자, 우리 천문학에서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도대체 누가 이 우주를 재이온화 시켰냐? 별들이 시켰냐? 블랙홀이 시켰냐? 아니면 둘이 같이 했냐?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우주가 이온화됐나? 이런 질문들을 하고 우주의 역사를 이제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온화가 뭘까요? 이제 이온화라고 하면 이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온이 뭔가요? 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린 원자가 이온입니다. 자,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뭐죠? 수소입니다. 수소가 75%. 우리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선전에도 나오죠. 수소가 우주의 75%라고. 네, 진짜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25%는 헬륨. 네, 헬륨입니다. 수소보다 4배쯤 무거운 헬륨이 우주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는 수소하고 헬륨으로 다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더 무거운 원소,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나 산소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다 합쳐봐야 전체 우주에서 한 2%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구에서 보면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산소하고 탄소가 우리 몸의 이제 질량 비율의 50%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탄소로 만들어졌고 산소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저 지구 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구 표면에서 이제 암석이나 이런 것들 이제 쭉 보면 탄소하고 산소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지구는 상당히 특별한 곳입니다.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주 전체로 따지면 수소가 75%, 그다음에 헬륨이 25%, 그것을 한 1%씩 빼면 나머지 한 2% 정도가 탄소, 산소, 철 이런 것들 다 합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주에는
수소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네, 우주에 수소밖에 없다고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네, 수소는 중심에 양성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거운 입자죠.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일렉트론, 전자가 하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양성자는 플러스, 그 전자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돌고 있게 이미 묶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자, 아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형화해서 아주 간단하게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이제 그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온화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양성자만 남겠죠.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플라즈마라 그러면은 이제 전자들을 다 잃어버린 원자의 그 핵들이 이제 있는 상태들, 이런 것들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요. 이온화가 바로 전자를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릴까? 이제 수소의 그 양성자가 전자가 이제 꽉 묶여 있는데요. 전자를 떼어놓으려면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그 에너지의 이제 단위인데요. 13.6 전자볼트, 13.6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 얘를 떼어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를 줘야지 이제 뭘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이제 그 원자 단위에서는 그 전자 볼트라고 하는 그 일렉트론 볼트를 이제 많이 이제 쓰는데요. 뭐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수소한테 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 빛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니, 빛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자외선 빛이 에너지가 매우 높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 알갱이 하나가 13.6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 알갱이가 수소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빛이 사라지게 되고 그 에너지가 수소에 전달되어서 이 전자가 드디어 이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온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걸 우리가 이제 광이온화, 포토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빛 알갱이가 이온화 시켰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수소 원자들이 있다면 자외선을 쐬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 빛 알갱이들이 에너지가 매우 높으니까, 물론 13.6 일렉트론 볼트보다 더 짧은 파장, 요게 파장으로 따지면은 912 옹스트롱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되냐면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1000 옹스트롱이니까 0.1 마이크론 정도, 0.1 마이크론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0.1 마이크론의 파장을 갖는 자외선으로 때리면, 가시광선은 0.5 마이크론 정도라고 했죠. 그거보다 이제 훨씬 짧은 자외선 빛으로 때리면 수소들이 이온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이제 발견했어요. 금속판에다가 빛을 때리면 금속이 갖고 있던 전자들이 튕겨져 나온다. 어쨌거나 이 광이온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자외선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빛이 많이 나오면 우주가 이제 이온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주가 재이온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온화가 일어났다. 리아이오나이제이션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처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이제 있겠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빅뱅이 일어나서 처음에 이제 최초의 5분 동안 이제 쿼커들이 합쳐지면서 수소의 그 핵에 해당하는 양성자, 중성 전자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이온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직 그 전자가 수소의 핵, 양성자랑 합쳐서 원자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이온화돼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원자였다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이온화가 된 건 아니지만, 전자를 하여튼 잃어버린 상태니까 그때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이온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정도가 이제 되면 이 전자들이 다 수소의 핵에 묶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원자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는 그 자유 전자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빛이 이제 자유롭게 나오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원자 시대가 우주의 나이 38만 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자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암흑 물질들이 점점 뭉쳐져서 드디어 최초의 별과 은하들과 이제 블랙홀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최초의 별들은 지금 우리의 태양보다 뭐 수십 배 이상, 수백 배, 뭐 천백 가지 질량이 큰 별들입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질량이 큰 별들은 핵융합 반응을 매우 효율적으로 하고 표면의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시광선보다 자외선 빛을 굉장히 많이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우리가 흑체 복사라고 하는 모든 물체들은 그 온도에 따라 이제 빛을 내는데 뜨거운 온도를 갖기 때문에 자외선 빛을 많이 내게 돼요. 그러면 바로 이 최초의 별들이 이 우주에 있는 그 수소들을 전부 다 이온화시킬 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질량이 큰 별들, 가령 그 태양이 한 1000배쯤, 뭐 수백 배 되는 별이 있다면 이 별은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금방 죽어버려요. 핵융합 반응을 다 하고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태양 질량이 한 100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갖는 블랙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블랙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블랙홀 주변에 있는 가스가 블랙홀로 들어가면 이게 엄청나게 뜨겁게 가열되면서 퀘이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퀘이자 에피소드는 이제 다음에 이제 다룰 텐데요. 이 퀘이자는 이 거대한 질량을 갖는 블랙홀들이 가스를 먹으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것이죠. 은하 전체의 밝기보다 더 밝은 게 이제 퀘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우주에서는 이렇게 좀 질량이 작은, 이게 중간 질량 블랙홀 정도에 해당되죠. 이제 태양이 한 뭐 1000배, 태양의 뭐 100배에서 한 뭐 1000배 사이라면, 네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태양이 한 1000배, 10,000배쯤 돼야지 이제 중간 질량, 10,000배 이상 돼야지 중간 질량 블랙홀이고, 이 블랙홀들은 이제 별들에서 만들어지니까 별 블랙홀들입니다. 그러나 이 블랙홀들이 주변에 가스를 먹으면 이제 퀘이자가 내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미니 퀘이자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주를 누가 이온화 시켰을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우주를 재이온화 시켰을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후보를 찾게 됩니다. 하나는 이 최초의 별들, 자외선을 많이 내는 이 최초의 별들이 이런 그 범인일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최초의 별들에서 만들어진 그 블랙홀들, 아주 작은 블랙홀들이죠. 질량이 작은 블랙홀들이 미니 퀘이자로, 아주 작은 퀘이자로 엄청나게 센 자외선 빛을 내서 우주를 재이온화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재이온화를 시킨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 우주 끝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최초의 은하들, 또 최초의 별들을 찾고, 또 얼마나 많은 별들이 1년에 얼마나 많은 별들을 만들어내는지, 또 별들이 질량이 다르니까 질량에 따라서 우리가 질량 함수라고 하는데요. 질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임무를 갖게 됩니다. 우리 천문학자들에게 초기 우주를 관측한 데이터가 전해지면 우리가 이제 최초의 블랙홀들도 찾고, 최초의 블랙홀들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이제 미니 퀘이자가 될 것이냐, 미니 퀘이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서 우주의 재이온화에 기여할 것이냐, 또 최초의 별들이 어떤 비율로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게 되고, 그렇다면 우주 전체를 재이온화하기에 충분하느냐, 또 얼마의 긴 기간이 걸려서 재이온화가 완성될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과연 누가 우주를 이온화시켰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재이온화라고 하는지, 이온화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별들과 블랙홀들이 바로 이 우주를 이온화시킨 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아주 활발한 어떤 우주의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